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이제 겨우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도 마치 임기 말이라도 되는 듯한 임기말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력 핵심부가 벌써부터 여러 가지 비리의 온상으로 변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범여 진보 좌파 세력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국회가 완전 마비 상태입니다. 보수 우파 언론계 원로이신 배병유 전 경제풍월 대표님 모시고 시국을 진단하는 죽비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모셔야 하는데 그래서 우선 뭐 경제 얘기를 잠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뭐 배 대표님이 원래 뭐 언론계에 계실 때 매일경제에서 아주 국장까지 오랫동안 경제 분야를 다뤘으니까 그 분야에는 또 전문가시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를 했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2020년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요. 아마 골자가 내년에 100조 이렇게 투자를 해갖고 GDP 성장률을 2.4%까지 올리겠다. 그렇게만 되면 다 좋죠. 근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런데 정부가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민간이나 공무물 투자를 100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투자 분위기를 조성해서 GDP를 2.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내는 한국은행이라든지 민간 연구기관이라든지 외국의 IMF라든지 외국 투자은행에서 볼 때는 최대 1.7 내지 1.9 잘해야 2.1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의욕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걸 됐다 안 되다 보다도 정부가 의욕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이렇게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회의적이에요. 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다 회의적이고, 특히 내년 4.15 총선을 겨냥해가지고 이 큰 목표를 제시해가지고 희망, 장밋 꿈을 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꼬박사 보셨겠습니다. 100조 내용을 보세요. 민간기업 25조, 그렇죠. 뭐 민자 투자가 25조, 뭐 정부 공공기관 65조, 60조 이라고 돼 있는데 상당 부분이 기존 계획이에요. 상당 부분이 재탕, 삼탕을 하도 많이 이미 그렇지. 이미 나와 있는 민간기업과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은 10조가 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 얼마나 하겠다는 얘기고, 민자도 마찬가지고 공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은 지금 50몇 조인데 거기다가 조금 합쳐가 60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해가지고 이거 경제 활성화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너무 과대 목표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표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면할 수 없고, 특히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4.15 총선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뭐 굳이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 눈에는 바로 그렇게 보여요. 민간기업체 가 들어보십시오. 골병이 다 들어가요. 지금 뭐 멍이 들어가지고 서강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가 차.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를 저렇게 낙관적으로 말씀하신 배경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걸 저 같은 사람은 의심을 해요. 주변에 그 뭐 경제수석이라든지 정책실장들이 이렇게 조언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잘못 조언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의욕적인 뭐 목표를 세우는 것까지를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한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도록 말하자면은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도 좀 정책 전환을 하고 특히 규제 개혁 또 노동 개혁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되어야 뭐 근접이라도 해볼까 말까. 올해 지금 2%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상황 아닙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보면 세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무슨 산업을 혁신을 하고 노동 혁신하고, 혁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은 다시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끌고 갔다. 그리고 기존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주성을 또 아주 끝내 고수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아하 이거 거짓이다. 왜? 소득주도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에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이거 안 된다 거부 반응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정 보완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그다음에 노동개혁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혁신이라고 돼 있어요. 뭐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혁신, 재정혁신, 혁신 이렇게 돼 있는데 노동개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든지 뭐 유전성 제고라든지 단 한마디도 그 속에 없어. 그리고 민노총 때문에 그러지 총리도 제대로 세계 최강의 임명을 전투적인 노조 때문에 개혁이 되느냐 이게야. 예. 지금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에 노동 개혁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끄집어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게 있어요.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융통성 있는 탄력 근로제 보완 입법을 하겠습니다 하고 재계가 직접 약속을 몇 번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약속을 해도 강성 정투적인 노조 입김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비판을 하면 말은 뭐 산업혁신, 재정혁신, 노동혁신 뭐 이렇게 혁신이 나와 있지만은 과연 되겠느냐. 실제로 친노동을 바꾸겠다는 개선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그 속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아 이게 총선을 겨냥한 장밋빛 꿈을 네. 과대 포장해서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인식이 정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것은 다 알려진 일인데 최근에도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든지 고용의 양과 질이 좋아졌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또 확대 경제 회의에서도 하면서 그 국민들이 성과를 지금 잘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내년에도 그 일자리 예산으로 2조 9천억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94만 5천 명을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74만 개가 노인 일자리, 알바 일자리더라고요. 70만 거기 재정 일자리, 노인 일자리라는 재정이라는 건 이제 세금까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면 그 사이 정부가 일관성 있게 소득 정책, 일자리 정책을 일관성에 추진한 성과가 지금 나타나가 있고 나타난다고 그러네. 고용의 질과 양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는 건전하게 꾸준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이익하고는 완전히 달라. 고용의 질과 양이 개선됐다는 게 뭐냐면 11월 달에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은 뭐 취업자 수가 30몇만이 늘어나고 뭐 고용률이 개선이 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산술적인 통계 자체는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막을 보면 말도 안 돼, 말도.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 볼 때 기업의 건전한 투자를 확실하게 거기서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재정 일자리에 자기들 말하면 정부의 재정 일자리라고 하는데 재정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는 쓰레기 단기하고 뭐 그런 거죠. 뭐. 폐지 줍기고 이런 게. 그리고 30대, 40대 일자리 줄고 있습니다. 6개월째 지금 40대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게 제일 큰 일이죠. 그리고 업종을 보면 제조업하고 금융업 다 줄고 있어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딱 한마디도 없이 대통령이 고용의 질과 양이 개선이 되고 고용지표 3개가 동시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야, 국민 눈속임 하려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일자리도 투자하고 관련되는 건데 투자 애로 요인을 혁신하겠다는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대기업이 지금 뭐가 법인세 역주행 때 했지 규제 개혁 그 어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그 참석했었다. 대통령 환대를 하는데 그 양반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지만 지금 정부 들어가지고도 규제 혁신, 규제 개혁 들고 국회하고 정부에 발이 딸도록 다들 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가능한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 대한민국에서는 안 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이 IT 세계 최강국인데 지금도 원격 진료가 우리는 안 돼.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기득권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신규 시장 진입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니 그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규제 개혁 안 해주시니까 못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참 기가 차지.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인식이 정확하고 또 사실과 진실에 부합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착각이랄까? 오만 뭐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어서 과연 내년에도 경제가 좋아지겠나? 내년 경제도 어떻게 보면 암담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해요. 이게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도록 이렇게 쌉바또한 참모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니, 참모들이 그래도 대통령은 신문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듣고 TV도 안 봅니까? 모든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말씀은 당당하시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가령 어제도 이번에도 확대 경제회의 때 말씀 기조를 보면 이래요.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경제는 꾸준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 예. 우리 같은 사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가 2년 때 막 추락 저성장rop에 빠져가지고 앞을 모르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대통령께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 참 복장 터지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뭐 대통령 말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마구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복장 터져. 대기에 가서 들어보세요. 삼성 죽어. 지금 막 아이고 뭐 문노조가 때리 잡아가지고 민노총 저렇지 이제 또 뭐 금속노조에서는 이정이 빨리 구속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야. 그 눈앞이 이제 캄캄해. 노조도 다 허용하고 그러니까 아니, 눈앞이 삼성으로서는 캄캄해. 아주 캄캄할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데 대통령께서는 뭐 정상적으로 그래서 안 할 말로 참 기업체가 복장 터진 얘기를 하신다 이렇게 하기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총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가서 얘기 들어보세요. 모든 경제 정책이 총선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내년도 512조 3천억까지 예산 통과하신 거 보셨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4 플러스 1의 뭐 협의체가 그 괴물 같은 뭐 정체불명 조직 통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놓고는 대통령은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재정 건정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도 내 같은 사람이 이제 못하면 복장 터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데 지난 16일 날 그 17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 골자를 보면 이제 15억 이상 아파트 매입 시는 대출을 금지하고 9억 이상 넘는 그런 그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전세금 대출 안 해준다. 1주택자라도 또 1주택 보유자에게도 높은 종부세를 적용하는 뭐 이런 식인데 이것을 놓고서도 이게 부동산 정책이냐 부동산 정치냐 총선을 개정한 부동산 정치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게 나오고 그 이달 바로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라는 게 두 가지 나왔죠. 두 가지 다 합쳐서 보면 집값을 총선 전에 총선 전에 집값 때려잡았습니다 해가지고 총선에 득표해가지고 장기 집권하겠다는 그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고박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거 보면 15억 이상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완전히 전면 금지입니다. 그다음에 9억 이상 재택은 LTV의 그 담보대출 비중을 40% 20% 절반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15억 이상 9억 이상 지금 현금이 있는 사람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가령 현금 없이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사기 위해서 계약을 어디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집 가진 사람 미운 놈 나쁜 놈을 때리 잡아가지고 내일 총선에 가서 우리가 때리 잡았습니다 펴주세요. 그 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나온 공시지가 70 내지 80% 올린다는 그 딱 해석을 해보세요. 보유세 폭탄이에요. 보유세 폭탄. 폭탄이죠. 100만 원 나오던 게 200만 원 되고 200만 나오더니 400만 원, 300만 원, 600 얼마가 돼. 하나 가지셔도 50%, 두 채가 가지시면 100%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 과세라기보다 보유세 폭탄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이냐 징벌적인 벌금이냐 그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것도 모자란다고 얘기를 해.
박원순 시장 아시잖아요. 박원순 예. 시장은 시민운동 한 사람인데 무슨 공유제 하고 하자고 뭐 난리 법석입니다. 보유세가 이것도 모자 3배를 올려야 된대. 예, 3배를. 3배 올리자고. 개인의 빌딩이나 토지를 공금으로 인수해가지고 국민 보유세로 갑시다. 이거 4배주의야. 뭐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을 보고 나서 이거는 규제 만능주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예. 나는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한 쪽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고 헌재 위헌 소송을 제기한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거 간단해, 위헌이다. 당연해. 재산권 침해다. 뭐 재산권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집이, 난 뭐 집, 아파트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재산권을 어떻게 하냐. 이 재산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건 내 거야. 이걸 하고 대출 얼마 해줘. 당당한 법적인 권한이에요. 권한이죠. 내 재산권을 가지고 내가 그 담보를 대출하고 은행을 하는 건 내 거야. 난 뭐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과잉 규제 금지. 원칙이에요. 예, 과잉 금지. 그게 법적인 해석입니다. 예. 노태우 정부 때 나는 저거 총대를 맸어요. 토지 초과 이득세 입법을 죽으려는 걸 막 밀어붙여가지고 다 통과되는데 그 따위는 결정이 났어. 예, 초토세 그랬죠. 택지 보유 상한제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위헌으로 나왔어. 예. 난 그 당시에 막 어마어마하게 총대를 맸어. 내가 막 KBS도 나가고 뭐가 하고 청와대에서 뭐 잘했다고 했는데 위헌 헌법 불합치 그 결정이 다 났어. 지금 이건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도 하면은 헌법 불합치 왜? 헌법 규정이 과도하게 비록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을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한 2, 3들도 다 법률 밝은데 왜 하냐? 알죠. 차원 총선 앞두고 나서 서울 집값 이거 때려잡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때려잡은 것도 위헌 판결은 한참 후에 총선이 지나고 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 보세요.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올린 게 아니다 이게야.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쓸데없이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야. 아, 이러고 있어 지금.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벌써 2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과거 정부 탓을 하려냐 이거예요. 그게 제일 참 문제고. 속이 상합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뭐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다수 국민들은 예. 서울 특정 지역 또 특히 서울만 이렇게 올랐다는데 배가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사람들의 어떤 뭐 심정이랄까 그런 부분에 영합을 해갖고 표를 얻자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잡혀졌냐 이거야. 잡혀졌냐 부동산이 한 17번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이 오르지 않습니까? 규제 만능주의가 집값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그것도 사전에 전문가들이 전부 이걸 하면 시장이 거부를 합니다. 뭘 합니다. 그래 다 전부 반대했죠. 했는데 도입했잖아요. 그거 도입하니까 뭐 아주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김현미라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청와대하고 딱 코드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청와대 그대로 아닙니까? 하면 집값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만도 지금 서울 집값이 45.2%가 39%인가 45.2% 오른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56%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값 찾는다고 규제를 할수록 더 풍선 효과로 다른 그렇지. 데로 퍼져나가고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서민들만 잡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니까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과정에 청와대에 있었던 양반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걸 다시 답습하고 앉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부동산 값이 안정돼 있다. 네, 그 그렇죠. 자신 있다. 그 얘기를 해갖고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다 나자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했겠냐. 본인보다 누가 참모가 이렇게 말씀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아, 그러면 A4 용지 갖다가 그 써준 것만 읽는 사람인가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거 보세요. 그 고시도 다 합격하고 뭐 머리 좋다고 그러는 분이 근데 왜 그래요? 대통령께서 부동산 자신 있습니다.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적어주지 않았으면은 참나 삼척동다도 알리를 대통령이랑 앉아있는 사람이 그것도 모른다면 그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무슨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것이 무슨 몰래 오르는 게 아니고 신문, 방송 뭐 모든 언론 매체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밑에 사람들 써주니까 가서 그 입고 앉아 있어요? 그게 뭐 로봇입니까? 지금 대통령 청와대 보면 정책실장이나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이 얘기하는 거 항상 이 반대로 얘기를 해. 현실하고 반대로 얘기를 해. 그거 하고 대통령 말씀하고는 코드가 맞는다고.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하는 거, 김상조. 대변인 얘기하는 거, 국민소통 비서관 있죠.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우리가 가진 인식의 정반대로 얘기를 해. 전부 언론에 나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범이 처음 이렇게 하고 가짜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저 말씀하는데, 야, 청와대 정책실장, 대변인, 소통비서, 대통령, 이 어떻게 뭐 그런데요. 좀 그렇게 참 느껴져요, 저는. 자기 사람들 이게 가족 정권 아닙니까? 끼리끼리 옛날에 운동권 했던 사람들 그쪽에 가서 좀 빌붙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데려다 놓으니까 이 형편없는 진짜 저는 삼류 청와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나는 맨날 듣는 얘기가 우리 경제 지금 막 저성장 높여 지금 난리야. 뭐 일본형이 어떻고 뭐 어떻고 뭐. 근데 어떻게 대통령 반대로 아이고 우리 경제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청와대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래요. 김상조 뭐 무슨 그쪽에 정책실장 하던 사람들 다 지난 2, 3년 사이에 지난번 경실령에서 발표했잖아요. 10억, 11억씩 다 올랐잖아요. 전체적으로 4억 뭐 5천만 원인가가 올랐잖아요. 2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따뜻하던 거예요, 배가. 장하성인이 뭐 김수현이 그 부동산 정책 만든 사람 아닙니까? 뭐 10억 얼마인가 올랐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배가 따뜻하고 부동산 잘 떼어가. 자기 배부르면 배고픈 사람 사정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보면 땅 가진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죄인이라 죄인. 완전히 반역이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바탕에 깔고 있어요. 자본주의나 시장경제 바탕에 그 사람이 나쁘게 해가 돈 벌었는지 좋게 그거 구분 안 해. 그러면 건전하게 셀러리맨가 해가지고 중산층이 되었다. 그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아닙니까? 예. 재벌이 아니고라도 건전하게 자기 노력으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아파트 사고 뭐 사고 해가지고 중산층이 돼가지고 난 15억짜리도 9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신분 상승 내 노력을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걸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야. 아니 뭐 재벌 개인에서 돈을 뜯어다가 이렇게 하는 건 모르지만은 건전하게 한 사람 그게 무슨 놈의 죄입니까? 그거야. 거기다 지금 세금을 왕창 거기서 다 나오는 거기 거지. 뜯어가지고 그냥 복지 포퓰리즘을 해서 표를 얻자는 거 그거 아닙니까? 따져보면은. 지금 9억 이상 아파트가 서울이 36점 몇 %입니다. 그게 한 40 몇만 명입니다. 40 몇만 명. 이 사람들 중에 거의 절대 다수는 재벌계 이거 빼놓고는 셀러리맨에서 자영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자기가 베스트 배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놈은 뭐 30년 해가 아파트는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보면은 재벌계 빼놓고 나서는 인생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걸 벌금을 어떻게 물려요? 벌금을. 어쨌든 뭐 경제 정책 전반이 지금 멍들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지금 청와대가 요즘 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또 송철호 울산시장 그 부정선거 사건 아닙니까? 그 진원지가 비리의 온상이 지금 청와대로 전부 청와대야. 그리고 그 몸통이 다들 일반 국민들이라는 거 우리 시청자들도 그 뭐 임종석이나 조국이 했거나 결국은 위에서 이렇게 시키니까 한 거 아니냐. 몸통은 바로 대통령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구두로 지시는 안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몸통이 대통령이고 거기에 임재석이 나오고 민정수석이 저거고 정무수도 전부 다야. 과거에 한병도까지도 다 지금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공천할 때 딴 놈 공천 못하게 공천 단독 하는 것도 청와대에서 주대한 것이고 공약을 누가 만들어서 청와대하고 협조해서 공약 만들었어. 이 공약 만드는데 기재부도 동원이 되고 KDI도 동원이 됐어. 그래서 오늘 기재부 KDI에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송철호 공약을 만드는데 청와대도 동원이 되고 정부 기재부도 하고 KDI도 되고 그랬어. 그다음에 또 이거를 딴 놈 하는 데는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때리잡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와대가 주도 다 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뭐 해가 2년형을 받은 거 그거는 여론조사 좀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이걸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그건 뭐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냥 뭐 개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아예 다 만들어서 한 거 아닙니까? 유재수 부시장과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보고 제인형이라고 한 양반이야. 제인형이라고. 네. 그런데 그렇죠. 그 비리 갑찰이 뭐 얼마큼 나왔는데 이거 결국은 조국이가 수사 중단해라. 예, 자기가 감찰 조국이가 중단하라고 그랬죠. 정무적인 책임만 있다고 얘기하는 천만에. 아니 조국이가 또 실토를 그 검찰이 가서는 했대요. 네, 백원우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오니까 좀 중단합시다. 이렇게 해서 백원우한테 또 떠넘겨 버렸더라고. 그래갖고 외압을 받았다. 이렇게 조서에 썼다는데 뭐 사실 여부는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야, 지금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말이야. 이제 그래서 막 검찰을 막 조직한다. 내가 볼 때는 진짜 탄핵감이야. 그리고 탄핵을 해야 하는 거야. 김경수 저 댓글 저것도 보면은 그렇게 지금 저기 정부의 국정원 댓글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양반이죠. 아니야. 뭐 그건 뭐 아주 몇만 건도 안 돼. 여기는 뭐 이건 막 두루룩 뭐 두루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 대선에 예. 대선 저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 하는 그 혐의까지도 우리 눈에는 보여요. 그 다음에 자기 친구 송철호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권력 동원하고 정부 기업도 하고 경찰 동원하고 다 했어. 당도 다 해서 후보 단일화 시키고 다 다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책임을 누군가가 크게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냥 뿌리채 흔드는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지금 박근혜 탄핵했습니다. 박근혜가 그런 식으로 한 거 없어. 다만 여론조사 좀 한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 친박 좀 공천 좀 해라. 뭐 이 정도예요. 그렇지. 여기처럼 권력 직접 동원하고 그건 정부 조직 동원 안 했거든 거기는. 예. 여기는 정부 조직 뭐 경찰 동원 다 동원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청와대에서 하는 건 전부 뭐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는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아니라는 아니라고 거예요. 돼 예. 있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페이크 뉴스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검찰 막 검찰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 있잖아요. 말이야 민주당에서 검찰 뭐 특검을 하겠다고. 그러니 너무해.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검찰이 저기 압박받으면서도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 나오고 있어요. 예. 조국이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재판하고 검사하고 싸운 꼴 좀 보세요. 정경심 무죄 만들려고 지금 아예 작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이건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 막 진짜 막 이해관계 분통이 터져 죽겠어. 못 보겠어 이거. 예. 야, 지금 청와대만 그런 게 아니라 국회가 또 난장판이에요. 거기는 의석 나눠먹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한국당은 제쳐놓고 4+1이라는 거 아주 아까 말씀하시대요. 뭐 괴물 같은 그런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서 정의당하고 민주당 또 뭐 잔챙이 정당끼리 서로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해야겠다. 또 그 석패율제 중진들이 나도 지역구 혹시 떨어지더라도 비례로 해갖고 들어가겠다 해갖고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못 오고 있습니다. 고 박사는 정치부 기자로 저쪽에 출입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전대미문의 국회라니까요. 20대 국회. 근데 나는 밖에서 지켜보더라도 이거는 말도 안 돼. 4+1이라는 게 괴물이야. 그 법적 단계 국회법에도 없는 것이고.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쪼무라이들 거를 못하게 하는데 그 중에 뭐 대한신당이라는 건 아니 정당도 아니에요. 정의당이라는 게 해봐야 5석이야. 그게 지금 가지고 6석. 있어. 예. 석패율제라는 게 뭐요? 떨어질 놈 당선시키자는 거 얘기 아니고 그다음에 이중 등록제라는 게 뭡니까? 지역구도 하고 저기도 해가 이렇게 한두는 양수 겸장하자는 거 양다리 걸치자. 이거는 뭐 야마우도 아니고 이 말도 안 돼.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병유 대표님 아주 격정적으로 시국 문제에 관해서 여러 면에서 식견도 밝혀주시고 대안도 제시해주고 또 질책도 하셨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 내년에라도 정말 정신 좀 차려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